이미 죽어버린 사랑을 기리기 위해. 에단 헤이스는 졸업파티 무대에 올라 노스바운드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가 노래를 시작한 순간 학교 전체가 경악했고 그의 전 여자친구인 클로이 베넷은 넋을 잃고 말았다. 에단은 한때 그저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했다. 그는 여자친구 클로이와 4년 동안 사귀었고 졸업 후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 졸업식 무대에 서서 에단을 기생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에단과 그의 절친 메이슨 리드는 분노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따지기 위해 무대에 올랐지만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들은 5일 동안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다. 에단이 풀려났을 때 그에 대한 스캔들은 이미 사방에 퍼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두가 혐오하는 쓰레기가 되었고 그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그는 남은 평생을 멍하니 허송세월하며 보내야 했다. 반면 클로이는 그 화제성을 이용해 톱스타가 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에단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졸업 파티 당일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 그는 메이슨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공연을 보고 있었고 메이슨이 그를 쿡쿡 찔렀다. 에단, 왜 자고 있어? 클로이, 무대 곧 시작이잖아. 에단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눈을 비볐다. 방금 전까지 베가스 나이트클럽 3층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지 않았나? 어떻게 갑자기 대학교 시절로 돌아온 거지? 너무 흥분해서 심장마비로 죽기라도 한 건가? 무대 위 클로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다. 숨이 멎을 듯한 그녀의 자태에 관중 전체가 단숨에 매료되었다. 에단이 자신의 뺨을 꼬집자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다. 젠장,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내가 진짜로 다시 태어난 건가? 멍한 그의 표정을 본 메이슨이 웃으며 놀렸다. 에단, 클로이 벌써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랑 계약했다며? 저 녀석 이제 완전 스타가 될 거라고 임마. 너도 분발하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조만간 차이고 말 테니까. 에단은 입꼬리를 말아올려 희미하게 웃었다. 전생에 그는 클로이가 유명해지겠다는 꿈을 위해 모든 걸 바쳤었다. 하루에 쓰리잡을 뛰면서 일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철저히 파멸당하고 말았다. 다시 태어난 지금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짓밟게 놔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에단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야, 이따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욱하지 마. 메이슨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졸업 파티 공연이잖아. 내가 욱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 순간 음악이 계속 고조되었다. 클로이는 자신감 넘치는 스텝으로 춤을 췄고 곧이어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클로이의 귀엽고 차분한 목소리는 단숨에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하트 뿅뿅한 눈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메이슨은 옆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칭찬했다. 이 노래 진짜 미쳤다. 네가 클로이랑 사귀게 된 건 네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에단은 옆에서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 클로이한테 반한 게 내 인생 제대로 똥 밟은 거였지. 그 말을 들은 메이슨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따라 에단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무렵 클로이는 무대에서 노래를 마쳤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않았다. 관객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애 왜 저래? 우는 거야? 학생들이 아직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클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두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고여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정든 학교와 작별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제 과거의 연인과도 4년이었습니다. 작별하는 날입니다. 꼬박 4년 동안 그를 뒷바라지했지만 그 사람의 폭언과 끝없는 요구에 이젠 정말 지쳤습니다. 물건을 사주고 밥과 옷, 생활비를 다 대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단 헤이스, 나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지자. 에단은 차분하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며 클로이는 정말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연기 쪽으로 가지 않은 게 솔직히 아까울 지경이었다. 전생에 그는 그녀를 위해 술을 배웠고 그녀를 위해 망가졌으며 결국 그녀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지금 클로이는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고 에단의 평판도 아직 망가지기 전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그녀가 자신을 다시 괴롭히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메이슨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충격받은 눈으로 에단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무대 위 클로이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막 쌍욕을 퍼부으려던 참이었다. 에단, 클로이, 저거 완전히 다 지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항상 희생한 건 너였잖아. 네가 4년 내내 제 등록금 다 내주고 돈 벌려고 하루에 알바를 3탕씩 비웠는데. 넌 매일 기숙사에 처박혀서 차가운 빵이랑 통조림 스프로 끼니를 때울 때 쟤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잘만 살았잖아.
그런데도 뻔뻔하게 너를 이렇게 비방하다니 당장 올라가서 따져야 돼. 체육학과 학생인 메이슨은 에단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렇기에 에단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에단이 손을 뻗어 그를 말렸다. 뭘 그렇게 서둘러? 다음이 내 차례야.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 그냥 이대로 넘어가게 두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메이슨은 겨우 진정했다. 에단이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항상 에단을 믿었다. 그래도 무대 위에서 눈물 짓고 있는 클로이를 보고 있자니 메이슨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저 미친년이 대체 무슨 권리로 널 이딴 식으로 취급해? 에단은 손목을 비비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런 말 있잖아. 호구는 간쓸게 다 내주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고. 내가 딱 그 꼴이었던 거지. 메이슨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예전엔 그가 에단을 호구라고 부를 때마다 에단은 펀치를 난리를 했었다. 그런데 오늘 에단이 자기 입으로 그걸 인정하다니. 무대 위의 클로이 역시 내내 에단을 몰래 주시하고 있었다. 에단이 그녀에게 따지려고 달려들지 않자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이 무대 아래의 군중들은 이미 폭발해버렸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에단 헤이스가 대체 어떤 놈이야?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걸로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워? 눈에 띄기만 해봐 확 급소를 걷어차버릴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에단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이 후배 녀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자비했다. 바로 그때 커다란 손 하나가 갑자기 이든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이든이 뒤를 돌아보자 지도교수인 해리스 교수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해리스 교수님을 본 순간 이든의 가슴 속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전생의 해리스 교수님 역시 그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이든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교수님, 그 여자가 한 말을 믿으십니까? 해리스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네가 어떤 녀석인지 잘 안다. 너희 둘을 참 각별하게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이든은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체념 섞인 한숨만 내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그저 기댈 수 있는 더 돈 많은 사람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구예요. 해리스 교수는 그들 뒤에서 분노하고 있는 학생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이든을 설득하려 애썼다. 걔는 지금 널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야. 오늘 공연은 취소해라. 지금 저 무대에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해. 이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오늘 무조건 저 무대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해리스 교수는 당장이라도 머리를 쥐어뜯을 듯한 심정이었다. 네가 올라가서 변명해봤자 도대체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어. 게다가 관중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 순간에도 객석의 비난과 욕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클로이가 무대에서 내려가자 진행자가 황급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든 축카드를 힐끗 내려다보며 안내했다. 다음 순서는 작곡가의 이든 헤이즈 학생입니다. 이든 헤이즈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수많은 관중들이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이든을 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든이 무대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저 동명이인인 걸까?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걸까? 그리고 다음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기생충이었다. 클로이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는 해리스 교수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졌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메이슨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씩 웃었다. 이든, 그냥 부딪혀봐. 누구든 네 근처에 얼쩡거리기만 해봐. 내 주먹 한 방에 눕혀버릴 테니까. 이든은 그저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메이슨에게 너무 욱하지 말라고 달랬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무대 위를 향해 걸어갔다.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이든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는 학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클로이 베넷이 말한 바로 그 기생충 이든 헤이즈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해리스 교수는 자신의 이마를 탁 쳤다. 이 녀석 지나치게 솔직하잖아. 이제 정말 끝장이다. 이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중석이 폭발하듯 들끓었다. 사방에서 쌍욕이 터져나왔다. 이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뻔뻔하게 면상을 들이밀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무대에서 꺼져. 쏟아지는 관중들의 모욕 속에서도 이든은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저 클로이가 떠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을 뿐이다. 이 구경거리를 지켜보던 수많은 학생들은 멈칫했다. 이든의 표정으로 보아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더 있는 것 같았다. 이든이 무대 아래 스탭들을 향해 손짓하자 그들은 재빨리 기타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기타를 건네받고 잠시 조율을 했다.
그러고는 마이크 쪽으로 다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곡은 제가 클로이를 위해 쓴 노래입니다. 그녀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죠. 뭐, 이젠 다 소용없지만요. 이든은 다시 한번 희미하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관중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이든은 너무나도 진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코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았다. 그 순간 이든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부드럽게 기타줄을 튕겼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밀물처럼 홀 안으로 퍼져나갔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오직 이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무대 위 인트로가 서서히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든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단 몇 소절 만에 관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든의 목소리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가슴 찢어진 남자의 것처럼 깊고 매력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처참히 무너져버린 영혼이 담겨 있었다. 해리스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든을 바라보았다. 대학 4년 동안 이든은 늘 평범하기 그지없는 녀석이었다. 이든이 이렇게 엄청난 곡을 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이든의 두 눈이 붉어지며 그의 얼굴은 버림받은 자의 무력한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관중들을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하이라이트가 터져나온 순간 학교 안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도대체 어떤 지독한 사랑을 경험해야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객석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재능 넘치는 남자가 어떻게 기생충일 수 있겠어? 무대 뒤편에서 클로이는 경악에 찬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정말 자기의 꼬봉 같았던 그 이든이라고? 밥이나 가져다 바치고 막노동이나 할 줄 알던 놈이잖아. 대체 어떻게 저런 훌륭한 곡을 쓴 거지?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매니저 빅터 스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 녀석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이런 모함을 당하고도 득달같이 무대로 뛰쳐나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로 완벽하게 올려놓았다. 일이 꽤나 성가시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음악이 절정에 달했고 이든의 폭발하는 가창력이 뿜어져 나왔다. 노래의 몰입감은 엄청났고 학생들은 완전히 노래에 빠져들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몇몇의 학생들은 벌써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든의 목소리는 그의 결점 없는 연기와 어우러져 모두가 그를 안타깝게 여기게 만들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전체 홀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든이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관중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관중들은 마치 무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메이슨은 이미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오열하고 있었다. 그는 이든과 클로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그 노래는 누구보다도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정말 최고야. 다음 순간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지붕을 날려버릴 듯한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환호성이었다. 해리스 교수님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든의 노래는 클로이의 키티러브 못지않게 훌륭했다. 이 노래라면 충분히 괜찮은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 위 이든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시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제게 평생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오늘 드디어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이란 938일이라는 것을요. 그가 그 말을 내뱉은 순간 학생들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의 교수들조차 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든은 클로이가 조금 전 사라진 방향을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쓸쓸하고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제게 평생 저만을 사랑하겠다고 말했었죠. 그제야 관객들은 단번에 상황을 알아차렸다. 과거 그녀는 이든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고작 938일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말한 평생의 길이었다. 선배님, 울지 마세요. 선배님 곁엔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무대 아래에서 한 여학생이 불쑥 소리쳤다. 이든의 그 처연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따라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무대 뒤편, 빅터의 표정은 시시각각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오늘의 계획이 이미 물거품이 되었으며 자칫하면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든은 무대 아래 학생들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기실로 이어지는 통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든의 눈동자 속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더니 그의 얼굴엔 이내 쓰디쓴 고독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저 몇 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전 제 모든 진심을 다 바쳤네요. 제가 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베네 씨,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관객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애써 짓는 이든의 미소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질 듯 아파왔다. 이든은 작별 인사라도 하듯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돌아서서 무대를 내려왔다. 관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사람들은 클로이를 두 얼굴의 거짓말장이라며 욕하기 시작했고 강당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기실 안 클로이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여운 표정으로 빅터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빅터, 밖에서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고 있다고요. 빅터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더니 그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 녀석이 날 살짝 놀라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네가 쓰레기 같은 놈한테 차였다는 기사가 오늘 밤 모든 대형 뉴스 사이트를 도배할 테니까. 그때쯤이면 그 자식이 아무리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이든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엉엉 우는 메이슨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든, 너 지금 얼마나 힘들지 다 알아. 나가서 술이나 마시자. 오늘 밤 떡이 되도록 마셔버리는 거야. 이든은 입꼬리를 말아올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힘들긴 개뿔. 고통받아야 할 건 오히려 그 녀석들이지. 그래도 네 말이 맞아. 축하 파티는 해야지. 너무나도 가볍고 여유로운 이든의 목소리에 상심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자 메이슨은 멍하니 입만 떡 벌렸다. 이든과 메이슨은 그들이 자주 가던 브루클린 허거집으로 향했다. 매콤한 홍탕 육수 냄새를 맡자마자 이든의 입안에 군침이 싹 돌았다. 맥주 몇 병이 들어가자 모든 걱정거리가 창밖으로 훌훌 날아갔다. 메이슨이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핸드폰을 쥐고 말했다. 이든, 클로이가 인스타그램에 널 빈대 새끼라고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 수많은 언론사가 그걸 퍼나르고 있고 지금 온라인에선 엄청난 사람들이 널 욕하고 있어. 이든은 핸드폰을 받아 쓱 훑어보며 전생보다 왜 이렇게 일이 빨리 터진 건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든에겐 이미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헌신적인 순정남으로 보이도록 메이슨에게 짧은 영상 촬영을 부탁했다. 짧은 상의 끝에 메이슨은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몰래카메라처럼 보이도록 핸드폰 렌즈 각도를 교묘하게 조절했다. 이든은 감정을 끌어올린 뒤 메이슨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다. 메이슨이 물었다. 이든, 지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든이 대답했다. 마음대로 떠들라고 해. 남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막겠어. 이든의 다정한 목소리와 눈부시게 잘생긴 얼굴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보호 본능을 단숨에 자극했다. 메이슨도 감정에 몰입해 분통을 터뜨리며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이름을 이렇게 짓밟도록 놔둘 셈이야? 양갈이나 걸치는 여자한테 이토록 처참하게 당하고도 넌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주는 거냐고. 너 제정신이야? 이든이 말했다. 클로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메이슨이 답답해하며 소리쳤다. 이든, 대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 여자는 널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네 부모님이 널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여자가 널 이렇게 모함하도록 계속 놔두면 넌 취직조차 못하게 될 거라고. 이대로 수치스럽게 고향으로 기어들어갈 셈이며 메이슨이 고향과 부모님을 언급한 순간 이든의 두 뺨엔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그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이든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면목이 없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길 잃은 영혼처럼 타지를 떠돌기만 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신은 그저 구제불능의 쓰레기일 뿐이었다. 메이슨이 화면을 터치해 녹화를 종료했다. 그러더니 이든을 향해 힘차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야, 네 연기 진짜 미쳤다. 나도 진짜로 울 뻔했잖아. 이든은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장, 이 양파 장난 아니네. 너무 매워. 가서 눈 좀 씻고 와야겠다. 메이슨은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하며 낄낄거렸다. 그는 짧은 캡션을 뚝딱 적은 뒤 클로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먼저 태그하고 이든의 계정까지 연달아 태그한 다음 관련 해시태그를 달아 영상을 곧장 업로드했다. 메이슨은 고작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자신의 초라한 팔로워 수를 보며 이 영상이 그다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진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를 꽉 깨물고 홍보비로 $1,000를 태웠다. 가난한 학생인 그들에게 $1,000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한 달치 식대를 좋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든이 눈을 씻고 자리로 돌아오자 메이슨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든, 이거 좀 봐. 이 영상 완전 떡상할 것 같은데? 이든이 폰을 확인해보니 단 5분 만에 조회수 1만 회를 돌파했고 그 수치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이든과 메이슨은 서로를 마주보며 씩 웃더니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날 밤 10시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온 이든은 수중에 남은 돈을 전부 확인했다. 지금 그가 가진 돈이라고는 전 재산 3,000달러가 전부였다.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작이었다. 일단 돈부터 벌어야 할 것 같았다. 음식 배달이나 막노동은 이제 선택지에 없었다. 현금을 벌어들일 더 빠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침대에 누운 이든은 자신의 복근을 매만졌다. 그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직장 회식에 찌들어 망가지기 전의 복근이네. 전부 그대로 돌아왔어. 다시 태어났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야 했다. 다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이른 아침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든은 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막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메이슨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뛰어왔다. 이든 큰일 났어. 크로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든은 당황했다. 왜 전생이랑 다르게 흘러가는 거지? 그는 서둘러 폰을 켜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클로이는 기자회견 중 억장이 무너진 듯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든은 바람둥이일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일삼으며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때리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였다. 그녀의 매니저인 빅터는 그 옆에 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든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그런 쓰레기가 발붙일 곳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클로이는 이미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였고 이제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이 사건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악했다.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가 이든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메이슨이 어제 올렸던 영상에도 어느새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다. 메이슨은 점점 초조해졌다. 이든, 클로이, 저건 진짜 선 넘었잖아. 일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든의 두 눈이 번뜩였다. 그는 메이슨의 양어깨를 꽉 쥐며 미소 지었다. 넌 진짜 천재야 임마. 투파라는 곡을 어제는 왜 생각 못했지? 형제여, 내 영상 하나만 더 찍어주라. 그렇게 말하고는 이든은 메이슨에게 폰을 넘긴 뒤 테이블 위에 기타를 집어들고 튜닝을 마친 후 의자에 앉아 감정을 잡기 시작했다. 메이슨은 이미 폰 세팅을 마친 상태였다. 이든의 모습을 본 그는 이든이 다시 노래를 부르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벅차오르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든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드럽게 기타줄을 튕겼다. 아름다운 선율이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찰나의 순간 견딜 수 없이 처연하고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든은 감정을 추스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마치 지금 이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마치 버림받은 헌신적인 남자가 홀로 조용히 고통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노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고 이든의 연기는 거의 결점이 없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어느새 노래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고 이든도 그에 맞춰 목소리를 높였다. 후렴구가 시작되자 메이슨은 울컥하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순간 그는 이든이 정말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빌미로 자신의 진심을 토해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든이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하겠다는 가사를 부를 때 메이슨은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 가사야말로 진정한 필살기였다. 음악은 점차 끝을 향해 갔고 요동치던 이든의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든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침내 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노래에는 가슴을 찢는 듯한 절규 따위는 없었다. 그저 한 소년의 일방적인 희생과 끝없는 인내, 그리고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며 낭비하기만 한 소녀의 이야기를 조용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낼 뿐이었다. 마지막 음표가 잦아들었을 때 이든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창밖 풍경을 응시했다. 창밖의 도시거리는 활기로 북적거렸다. 반면 어둑한 방 안은 고요한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이든은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진짜 슬퍼지게 된 건지 의아해하며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영상을 편집한 후 이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것을 업로드했다. 메이슨 역시 그를 위해 영상을 리포스트했다. 어제 올린 영상 덕분에 메이슨은 이제 2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 바닥에서 팔로워는 곧 돈이었다. 100만 팔로워가 넘는 계정은 광고나 홍보 영상 하나에 최소 5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뒤 메이슨은 먼저 일터로 돌아갔다. 운동광인 그는 졸업 후 체육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오후 그는 기구를 정리하고 중년 여성 고객들의 운동을 지도해야 했다. 그날 오후 이든은 먼저 두 곡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러자 마치 바이러스에라도 감염된 것처럼 그의 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의 노래 투파가 완전히 떡상해 그 인기가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것이었다.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던 젊은 층들의 심금을 이 노래가 단숨에 울려버린 것이다. 어쨌거나 세상에 시련의 상처로 울어본 적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사회는 그저 이토록 불공평했다. 소수의 인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다. 밤이 되자 영상은 이미 좋아요 10만 개를 돌파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가 이어지면서 투파르는 성공적으로 트렌딩 차트에 진입했다. 소파에 누워 폰을 내리던 이드는 자신의 미친 연기력에 그만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인기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한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 투파를 둘러싼 열기가 식기 시작하더니 이내 트렌딩 차트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영상을 리포스트했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조차 하나둘씩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드는 체념한 듯 무기력한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은 갔지만 지금의 그는 고립되고 무력했다. 아직은 그가 놈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안, 피터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박살냈다. 그가 길길이 날뛰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이든이란 새끼, 떨어지지도 않는 빌어먹을 악령 같군. 저딴 듣보잡 하나 처리하자고 이 큰 돈을 써야 하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군. 클로이는 그의 옆에 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회사에 갓 들어와 단돈 1센트도 벌지 못한 그녀가 벌써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셈이었다. 잔뜩 독이 오른 빅터를 보며 그녀는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살짝 흘렸다. 빅터 오빠, 이번엔 오빠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집에서 정말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오늘 밤에 와서 볼래요? 빅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그 의미를 알아채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시선이 클로이의 아름다운 다리 위를 오르내렸다. 그렇게 특별한 거라면 당연히 보러 가야지. 이든에 관해서라면 회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를 철저히 매장할 거야. 감히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에 맞서는 놈은 제 무덤을 파는 꼴이지. 다음날 이든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크고 작은 모든 기획사들은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든은 점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회기까지 했는데도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인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가에 서서 이든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의 지도교수인 해리스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든, 이 녀석아, 네 작곡 실력이 꽤 괜찮잖니? 요즘은 뭘 하면서 지내고 있냐? 이든은 무력한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해리스 교수가 말했다. 너무 당황하지 마라. 누구도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순 없단다. 일단 내가 임시로 일할 곳을 하나 소개해주마.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틸 방구라 생각하렴. 그 말을 들은 이든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통화가 끝난 후 해리스 교수는 그에게 주소 하나를 보내며 곧바로 그곳으로 출근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든은 주소를 따라갔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간판에는 스타라이트 뮤직바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바 안으로 들어선 그는 그곳이 엄청나게 넓고 내부가 지극히 화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장의 이름은 제이슨 워커였으며 그 역시 해리스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제이슨이 말했다. 꼬마야, 네 노래 투파를 들어봤어? 정말 잘 썼더군. 라이브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을 거야. 안 그래? 이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는 작곡가 출신이었지만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창력이 최정상급은 아닐지 몰라도 평균 이상인 것만은 확실했다.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제이슨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이든의 일당은 200달러로 정해졌고 손님들이 주는 팁은 그와 바가 정확히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날 밤 10시, 바는 이미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무대 위에서는 20대 청년이 포크송을 부르고 있었다. 자작곡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이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다. 가사는 꽤 좋았지만 멜로디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관객들의 반응은 그저 그런 편이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이번에는 귀엽게 생긴 소녀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실력은 확실히 훨씬 뛰어났고 리듬감과 그루브 모두 상당히 탄탄했다. 음악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하며 춤을 췄다. 공연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아마도 이 바에서 꽤 오랫동안 노래를 해온 모양이었다. 객석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국바구니 10개를 보냈다.
꽃바구니는 하나에 $100였고 이는 모두 그녀의 수익으로 계산될 것이었다. 귀여운 소녀의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든의 차례가 다가왔다. 제이슨은 이든의 어깨를 툭 치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개떼라고 생각해. 이든은 잠시 멈칫하며 사장님이 은근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관객들이 모두 난봉꾼들이란 뜻으로 한 말일까? 이든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가 기타를 집어들고 짧게 조율을 맞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든 헤이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투파라는 노래입니다. 관객석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가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든처럼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것이 뻔히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다. 이든은 기타를 연주하며 투파를 불렀다. 무대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무지 못했고 그들 중 다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눈물이 고인 채 이든을 향해 외쳤다. 잘생긴 정말 오빠. 최고였어요. 한 곡 더 불러줘요. 그녀가 앞장서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소리치며 이든에게 앙코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순간 이든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대 아래에 있는 제이슨을 바라보았다. 제이슨은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든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쳐다본 건데 계속하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래서 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주 빠르게 그는 바 공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노래 하나를 떠올렸다. 그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주시니 신곡을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든은 감정을 다잡은 뒤 조심스레 기타줄을 튕겼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공간을 가로지르며 서서히 퍼져나갔다. 전주가 이어지고 이든의 목소리가 단 몇 줄의 소박한 가사를 담아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인 가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썼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부드럽고 포근하며 마음을 달래주는 이 곡은 이런 분위기의 뮤직바에 유독 잘 어울렸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 역시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상실의 아픔을 술로 달래려 혼자 바를 찾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든의 노래는 뜻밖에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세상의 풍파에 지친 듯하면서도 삶의 진리를 꿰뚫어 본 자의 청아함을 머금은 목소리였다. 모든 관객이 그 노래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은 바쁘고 고된 삶, 세상의 소음과 허영심, 그리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의 발버둥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렇게 시끄러운 바에서만 아주 짧은 평화와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의 눈시울은 모두 붉어져 있었다. 이 노래는 그들 마음속의 이야기를 대신 노래해 주었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삶의 무게를 벗어던지게 해주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든은 그녀를 본 순간 속으로 당황했다. 설마 저 여자 일부러 말썽을 피우려는 건 아니겠지? 출근 첫날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손님과 마주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든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붉은 옷의 여자가 외쳤다. 이 잘생긴 오빠한테 꽃바구니 100개 보낼게요. 웨이터, 카드로 결제해줘요. 바아는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것은 손님이 가수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가의 규정상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꽃바구니의 최대 한도가 100개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든은 들듯이 기뻐했다. 꽃바구니 하나가 $100이니 100개면 무려 1만 달러라는 뜻이었다. 바와 수익을 나누면 오늘 일당을 합쳐 하룻밤 만에 $5,200를 벌어들였다는 뜻이었다. 정말이지 엄청난 거액이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충동 소비라는 건가? 공연이 끝나자 제이슨은 이선에게 두툼한 현금 다발을 건네며 밤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바로 오라고 말했다. 이선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 현금을 넣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이선은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전생에서는 한 달 내내 막노동을 하며 반죽음이 되도록 일해도 고작 $5,000를 벌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하룻밤 만에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작은 녹음실을 찾아가 세 곡을 모두 다시 녹음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은 사운드캣 뮤직에 그 곡들을 업로드했다. 30분이 지나도록 청취자는 단 한 명뿐이었고 이선은 순식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래도 홍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아메리카스 스트롱기스트 보이스의 감독이었고 이선을 프로그램에 섭외하고 싶어 했다. 이선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자신의 곡을 홍보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했던 기회였다. 이선은 감독과 간단히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녹화 출연료는 $20,000였고 그저 노래 한 곡만 부르면 되는 조건이었다. 그날 오후 이선은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진정한 필살기 같은 신곡을 하나 더 썼고 반주를 미리 녹음해 두었다. 그날 오후 이선은 대회를 위해 특포장마차에 자리 잡고 술을 들이켜기 시작했다. 메이슨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듯했다. 그는 묵묵히 술만 마실 뿐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선이 몇 번이고 캐묻고 나서야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헬스장의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메이슨에게 치근덕거렸지만 메이슨이 장단을 맞춰주지 않자 결국 고객들과 마찰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헬스장 측은 그를 가차없이 해고해버렸다. 그 말을 들은 이선은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메이슨, 네가 최상급 호스트가 될 잠재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메이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술을 한 병 더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본 이선은 놀림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메이슨, 나랑 같이 일하는 거 어때? 우선 내 매니저부터 해. 내가 돈 벌면 우리 같이 회사 차리자. 메이슨은 뜰 듯이 기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선이 연예계 진출에 진심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회사를 차리고 싶어 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이선은 주머니에서 $2,000를 꺼내 메이슨 앞에 놓았다. 메이슨이 말했다. 이선, 돈은 왜 주는 거야? 받을래. 이선이 대답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렸을 때 네가 몰래 홍보비로 $1,000나 썼잖아. 내 형제가 손해를 보게 놔둘 순 없지. 결국 이선과 메이슨은 합의를 보았다. 몇 잔을 더 비운 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러 스타라이트 뮤직바로 향했다. 빨간 옷을 입은 그녀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도 화환을 보내오긴 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선은 개의치 않았다. 하룻밤에 몇백 달러를 버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일이었다. 이틀 뒤 이선과 메이슨은 아메리카스 스트롱기스트 보이스 녹화장에 도착했다. 감독은 이선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반갑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이선, 당신의 노래 투파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 같은 중년 남성들의 후회와 서러움을 제대로 담아냈어요. 이선은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는데 말이죠. 제가 언제부터 감독님 같은 중년 남성이 된 겁니까?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감독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이선과 메이슨은 스태프를 따라 대기실로 이동했다. 제작진은 총 3개의 대기실을 마련해 두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은 이미 꽉 차 있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들을 세 번째 방으로 안내했고 이선의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메이슨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그는 이선이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 이선은 늘 배달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던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막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려던 찰나 갑자기 한 여자가 밖에서 불쑥 들어왔다. 그녀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너희들 나가, 우리부터 먼저 받을 거야. 이선은 잠시 얼어붙었다. 이 제작진 도대체 믿을 만한 거 맞아? 언제부터 메이크업실을 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시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 그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여자는 불만스러운 듯 곧바로 쏘아붙였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기다려? 빨리 당장 안 나가? 메이슨이 당장 앞으로 나서서 따지려 했지만 이선이 그를 만류했다. 그냥 먼저 하라고 해. 솔직히 난 메이크업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긴 채 그들은 대기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 밖에는 크고 잘생긴 꽃미남 아이돌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이선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곤 경멸 섞인 코웃음을 치더니 대기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으스대는 거야? 벌써 30이나 먹어놓고 여전히 파릇파릇한 청춘 스타인 척하네. 이선과 메이슨은 연예계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본 결과 그 남자가 바로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톱스타 로건 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소동이 있은 후 그 이선은 메이크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슨과 함께 무대 뒤로 가 순서를 기다렸다. 그날 밤 9시 녹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무대 아래에는 본을 받고 동원된 200명의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다. 진행자가 먼저 무대에 올라 규칙을 설명했다. 이번 경연에는 각기 다른 업계에서 온 8명의 크로스오버 가수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1대1로 대결을 펼치고 3명의 멘토가 무대를 평가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승자를 가려낼 예정이었다. 무대 조명이 바뀌며 3명의 멘토가 차례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들은 바로 유명 음악평론가 마커스 벨, 천재 작곡가 다니엘 브룩스, 그리고 톱 매니저 레이첼 레인이었다. 그 이름을 듣고 이선과 메이슨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도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이선은 메이슨에게 열심히 해서 언젠가 톱 매니저가 되어보라고 말했다. 메이슨은 낄낄 웃으며 자신의 진짜 꿈은 헬스장을 차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비뽑기 순서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선과 로건 킹이 같은 조에 배정되어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오를 때 두 사람이 1대1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윽고 이선과 로건의 차례가 다가왔다. 진행자는 무대 위에서 큐카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빈대로 알려진 그의 분입니다. 무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메이슨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선, 이 제작진들 너무 심하잖아. 돈은 집어치워. 우리 당장 나가자. 하지만 이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애초에 제작진이 원한 건 그의 화제성이었다. 그가 소위 말하는 그 빈대가 아니었다면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연예계 대부분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그를 섭외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기 드문 행운이었다. 그것을 이해한 이선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한 줄기 빛이 즉시 그를 비췄다. 이선은 앞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심사위원님. 가수 이선 헤이스입니다. 관객 속에서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세 멘토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다. 이선이 그저 불행을 얻기 위해 논란을 이용하는 인터넷 유명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커스 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가자 이선 씨, 오늘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이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직접 쓴 곡입니다. 미드나잇 세레나데. 마커스는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고 그저 시작하라고만 했다. 어차피 이선 같은 신인에게는 절대 많은 분량이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곡 정보가 나타났다. 미드나잇 세레나데, 노래 이선 헤이스, 작사 작곡 이선 헤이스. 관객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개구나? 나 이 사람 알아. 그 빈대잖아.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클로이랑 싸우던 그놈. 요즘은 진짜 개나 소나 다 TV에 나오네. 미드나이트 세레나데는 또 무슨 쓰레기 같은 노래야. 들어본 적도 없는 곡인데. 무대 아래에서 쏟아지는 의심과 모욕 속에서도 이선은 그것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을 뿐이었다. 전주가 고조되기 시작하자 이선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단 4줄의 짧은 소절만으로 객석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눈앞에 이 젊은 남자가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영어 발라드를 부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새 멘토 역시 넋을 잃고 말았다. 이 곡의 멜로디는 겹겹이 쌓여 올라가며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겨 순식간에 청중을 매료시켰다. 무대 뒤에서 감독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원래는 그냥 자리나 채우려고 논란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한 거였는데 이선이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이선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따뜻했으며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조용한 고백처럼 시작된 노래는 이내 완벽한 감정의 폭발로 치달았다. 그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 속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마침내 해방되는 듯한 깊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음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도 이선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이 노래는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폭탄과도 같았다. 곡의 퀄리티는 이미 히트곡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선의 무대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선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강사를 표했지만 환호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진행자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돌아왔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참가자 이선 헤이스 씨,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 로건 킹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후 이선이 무대 뒤로 돌아오자 메이슨은 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이미 꿀레 몸물 한 잔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순간 이선은 메이슨을 다시 보게 되었다. 헬스장만 좋아할 것 같은 이 덩치 큰 녀석에게 이렇게 사려 깊고 세심한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로건은 이미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가 관객을 향해 가볍게 하트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군중은 순식간에 열광적인 비명을 질렀다. 새 심사위원 역시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로건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로건은 마이크를 쥐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로건은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똥꼬집마저 서려 있었다. 이선과 메이슨은 그저 멍해질 뿐이었다. 이 녀석 진짜 여러모로 대단했다. 음이 탈은 기본이고 가사조차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였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당혹감 속에 무대를 음시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고 고용된 방청객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감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즉각 녹화를 중단시켰다. 그는 무대 위로 달려가 관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표정들 어디 갔어요? 프로 맞습니까? 딱 5분 드립니다. 당장 감정들 추스르세요. 이따가도 이렇게 죽은 표정이면 오늘 일당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지어내기 시작하면서 관객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5분 후 녹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관객들도 마침내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박수를 쳐야 할 때는 박수를 쳤고 환호해야 할 때는 환호했다. 로건의 노래가 끝난 후 이선은 진행자의 요청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 로건 옆에 서서 멘토들의 평가를 기다렸다. 마커스 벨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두 참가자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업계의 정치질이 참으로 역겹다며 속으로 탄식했다. 하지만 방송 전에는 음정 보정이 들어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노래 실력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감정을 가다듬은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두 참가자 모두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로건 씨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우네요. 노래와 감정 표현 모두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건 씨에게 제 표를 주겠습니다. 로건은 재빨리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난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척을 했다. 두 번째 투표는 다니엘 브룩스였다. 그는 두 무대를 짧게 분석한 뒤 로건의 보컬 톤이 더 마음에 든다며 역시 로건에게 표를 던졌다. 이선은 차분한 표정으로 무대에 서 있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이다. 감독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 이미 이선이 단 한 회만 출연할 것이라고 넌지시 귀뚱했으니 이는 당연히 그가 탈락할 운명이라는 뜻이었다. 세 번째 투표는 레이첼 레인이었다. 앞선 두 멘토가 모두 로건에게 투표한 것을 본 그녀는 너무 조작된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이선에게 표를 던졌다. 어차피 최종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로건의 매니저가 갑자기 뛰쳐나와 새 멘토에게 다가가더니 레이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로건한테 투표하셔야죠. 몰표로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감독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는 즉시 녹화를 중단시켰다. 그러고는 매니저를 설득하려 했으며 이것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만장일치는 너무 주작티가 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로건이 출연해준 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건데 개인 대기실조차 내주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감독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며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드는 은밀히 로건을 실끝 보았고 그가 자기 매니저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완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현장에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무대 한가운데서 디렉터와 매니저가 언쟁을 벌이는 걸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결국 디렉터는 다른 도리가 없었는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든을 바라보았다. 이든은 당연히 그 뜻을 이해했기에 무심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디렉터님, 전 상관없어요. 3대 0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든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차피 질 거라면 차라리 겸손하게 물러나서 디렉터에게 좋은 인상이라도 남기는 편이 나았다. 어쩌면 나중에 다시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결국 그 짧은 분량을 다시 녹화했고 프로그램은 마침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디렉터는 이든을 사무실로 불러 2만 달러의 출연료를 건넸다. 이든, 너 진짜 노래 잘하더라. 내가 지금 준비 중인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참여해볼 생각 있어? 그 말을 들은 이든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에게 가장 간절한 건 바로 기회였다. 마침내 동아줄을 찾았으니 당연히 꽉 붙잡아야만 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제 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디렉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프로그램은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하니 우선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메이슨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래 한 곡 부르고 2만 달러나 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다. 미드나잇 세레나데는 그야말로 신급 히트곡이었다. 잔돈 2만 달러를 받은 건 솔직히 헐값에 넘긴 거나 다름없었다.
새방으로 돌아온 이든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넘겨보다가 클로이가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걸 발견했다. 그녀는 최근 궁궐의 작은 공주라는 TV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다.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그야말로 S급 프로젝트였다. 이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휴대폰을 응시했다. 그의 기억 속 전생에서 클로이는 이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환생한 것 때문에 미래의 타임라인이 바뀌어버린 걸까? 이든은 고개를 내저으며 복잡한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 그런 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었다. 오직 중요한 건 스스로를 더욱 강력하게 키우는 것뿐이었다. 다음날 밤 이든과 메이슨은 여느 때처럼 스타라이트 뮤직바를 찾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9시도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었다. 이든과 메이슨은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렸고 곧 이든이 공연할 차례가 다가왔다. 이든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투파를 불렀고 이어서 나떼 심플을 열창했다. 일을 마치고 막 떠나려던 참에 첫날 밤에 왔던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이든을 향해 소리쳤다. 정말 최고였어요. 한 곡 더 해줘요. 그녀를 보는 순간 이든의 두 눈이 반짝였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오지 않는 바람에 수입이 꽤 줄었던 참이었다. 그래서 이든은 망설임 없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마침 이틀 전에 새 노래를 하나 썼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노던 댄스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바치고 싶네요. 관객들은 즉각 환호성을 터뜨렸고 이든이 신곡을 부른다는 말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의 두 눈도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든은 피아노로 다가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밀물처럼 공간을 채워나갔다. 무대 뒤에서 제이슨은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멜로디로 보아하니 또 다른 역대급 명곡이 탄생할 예감이었다. 오늘 밤 무대 덕분에 바의 매출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할 것 같았다. 전주가 점차 고조되면서 이든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단 4줄의 소박한 가사에 바 안의 시끄러운 잡담이 조용히 사그라들었고 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점차 잦아들어 무대 아래의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 노래는 바에서의 공연에 기가 막히게 어울렸다. 멜로디가 부드럽고 잔잔해 많은 이들이 당장이라도 일어나 춤추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빨간 옷의 여자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노래 속에서 짙은 외로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든의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노래는 있었다. 엄청난 몰입감을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절제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멍하니 노래를 듣던 그들은 마치 1980년대 어느 북부의 댄스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한 남자와 여자가 그저 멀리서 서로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애틋하게 서로를 안고 댄스 플로어 위에서 함께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여자는 화재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었고 남자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남자는 2번 다시 재혼하지 않았다. 40년이 흘러 노인이 된 남자는 아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래서 그는 그 북부의 댄스홀로 돌아와 수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홀로 예전의 아내와 추었던 바로 그 춤을 추었다. 진정한 헌신이란 삶과 죽음을 두고 반드시 가슴치며 오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누군가 평생을 바쳐 조용히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는 것이기도 했다. 무대 위 노래는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든의 목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한참 동안 그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불과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긴 영화 한 편을 다 본 듯한 기분이었다. 30초가 지난 뒤 메이슨이 불쑥 쩐다 라고 소리쳤고 바 전체가 우레와 박수 소리에 가닥에 되트쳤다. 바 전체가 빨간 옷의 여자는 무대를 향해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든의 노래에 2번 연속으로 이토록 마음이 움직일 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웨이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또 한 번 이든에게 100개의 꽃바구니를 보냈다. 바가 다시 한번 들썩였다. 다른 가수들은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이든을 쳐다보았다. 그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남짓 만에 100개의 꽃바구니를 2번이나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이든이 라운지로 돌아오자 제이슨이 그날 밤의 수당을 건넸다. 제이슨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든을 보며 물었다. 이든, 너의 통 큰 물주님께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으시다는데. 이든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에 오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사연이 복잡해 보였고 솔직히 그들과 너무 깊이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농담조로 받아쳤다. 선배,
전 제 재능을 팔지 몸을 파는 게 적당히 아니거든요. 핑계 좀 대서 거절해줘요. 할 일이 있어서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이슨은 빵 터지며 여긴 합법적인 바고 그런 불순한 일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무려 로스앤젤레스 최고 부자의 딸이 아니던가. 그 사실을 이든에게 막 말해주려던 참이었는데 이든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메이슨이 아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든, 그 여자 꽤 예쁘지 않았냐? 왜 그녀를 거절한 거야? 에든은 피식 웃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임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야. 우린 현실을 직시하고 한 걸음씩 우리만의 제국을 건설해야 해. 메이슨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간 헬스장에 돈 많은 여성 고객들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붉은색 컨버터블 스포츠카 한 대가 질주해 오더니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섰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차 문을 열고 잔뜩 화가 난 채로 걸어왔다. 에드네이스, 제법 배짱이 두둑한데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하다니. 내가 누군지는 알아? 달콤하고 귀여운 그녀의 목소리에 에드는 순간 멍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누군지 정말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외모와 풍기는 분위기로 보아 꽤나 악녀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래서 에드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물론 알죠? 당신은 저의 슈가마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빨간 옷의 소녀는 참지 못하고 빵 터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너의 슈가마마한테 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짧은 대화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스칼렛 설리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시캣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었고 에든의 노래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녹음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든의 두 눈이 번쩍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든의 두 눈이 공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에든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스칼렛의 손가락이 갑자기 에든의 손바닥을 가볍게 긁고 지나갔다. 전류가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찌릿함이 퍼졌다. 에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펄쩍 뛰었다. 그 모습을 본 메이슨은 미간을 찌푸리며 재빨리 에든의 앞을 막아섰다. 에든, 무슨 일이야? 에든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전기였어. 스칼렛은 그의 반응을 보고 킥킥 웃으며 얼굴에 승리감에 찬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에든을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다. 그러고는 뒤돌아 유유히 차에 다시 올라탔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붉은 스포츠카는 질주하며 거리 끝으로 사라졌다. 에든은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진짜 두 번의 삶을 살았건만 오늘 어린 여자애한테 놀아나다니. 자취방으로 돌아온 후 에드는 감독으로부터 5일 뒤 아이돌 트레이닝 캠프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있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 에드는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 총 100여명의 참가자가 출연하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상위 5위 안에만 들면 사실상 톱스타로 데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에드는 곧바로 새로운 곡 2곡을 더 썼다. 이번에는 기필코 우승을 차지해야만 했다. 충분한 인기만 얻는다면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오후 에드는 먼저 새 노래들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런 다음 시캣 스튜디오로 가서 반주 트랙을 녹음했다. 에드는 A급 연예인들조차 그곳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에든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엄청나게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에든을 가장 큰 녹음실로 곧장 안내하고 차와 다과까지 준비해주어 오히려 에든이 조금 민망해질 정도였다. 스칼렛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스튜디오의 장비는 진정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악기들조차 최고급이었다. 반주 트랙 녹음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에든이 떠날 때 직원들은 정말로 단 1센트도 청구하지 않았다. 단지 그 시간 동안 스칼렛의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왠지 모르게 에든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아쉬움을 남겼을 뿐이었다. 에든이 떠나고 30분 후 스칼렛은 시켄 스튜디오로 돌아왔고 직원들은 에든이 방금 녹음하러 왔었다고 그녀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지시했다. 앞으로 에든이 이곳에 올 때마다 즉시 내게 연락해.
4일 후 아이돌 트레이닝 캠프의 녹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에든과 메이슨은 촬영장에 도착했다. 고급 외제차와 캠핑카, 연예인 밴들로 가득한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어떤 차량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있기도 했고 스카이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양쪽 모두 참가자들을 출전시켰다. 에든은 주변을 둘러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지하철을 타고 온 사람은 아마 자신과 메이슨뿐일 거라고 그는 짐작했다. 돈을 벌어서 차부터 한 대 사야 할 것 같았다. 참가자 대기실에 들어선 후 에드는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곱상한 꽃미남 타입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연습생들이었고 일부는 이미 데뷔하여 화제가 된 아이돌들이었다. 3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프로그램답게 참가자 라인업만으로도 이미 압도적이었다. 에든과 메이슨은 마치 대도시에 처음 발을 들인 촌뜨기들처럼 조용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규칙을 설명했다. 이 대회에는 101명의 참가자가 있으며 각자 하나의 무대를 선보여야 했다. 노래, 춤, 랩 모두 허용되었고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여 등급을 매길 예정이었다. 등급은 A, B, C, D로 나뉘었다. 그 외에도 F등급이 있었는데 이는 즉시 탈락을 의미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만 71명의 참가자가 탈락하고 단 30명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될 것이었다. 에드는 자신의 이름표를 내려다보고 자신이 맨 마지막 순서인 101번 참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아하니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 싶었다. 1000명의 관객이 모두 입장하자 감독이 큐사인을 내렸고 녹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강렬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3명의 멘토가 차례대로 입장했다. 첫 번째는 팝의 슈퍼스타 숀 리버스였다. 자작곡마다 엄청난 메가히트를 기록한 초특급 인기 싱어송라이터였다. 두 번째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해 음악계의 마법사로 불리는 카터 영이었다. 그는 막강한 인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세 번째는 떠오르는 팝의 디바 릴리 무건이었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길고 아름다운 그녀의 다리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명의 멘토가 자리에 앉은 후 본격적인 경연이 막을 올렸다. 무대에 오른 첫 번째 팀은 6인조 보이그룹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췄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단 한 명의 멤버만이 D등급을 받는데